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올해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작년보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앞주에 이제 본원에서 쭉 실무 강의를 쭉 했었는데 그 들으시는 분이 작년에 비해서 딱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 올해 합격생이 많지는 않다. 제 예상은 작년 절반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려운 시험인데 이렇게 여러분 합격하신 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예. 저도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자, 예, 오늘 이제 경매 가지고 여러분 이제 수업하게 됐는데, 요 수업 말씀드리면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돈이 있어야 경매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경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투자하셔가지고 경매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자격증 따셔서 중개 사무실에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시면 이 사무실에 보면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돈 있으신 분들. 그분들하고 관계를 잘 해두시면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괜찮은 물건 소개시켜달라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괜찮은 것들을 소개시킬 수 있죠. 꼭 자기 돈 가지고 경매하는 것만 생각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생각하시더라고. 그게 아닌데. 그리고 꼭 지금 시점에 꼭 경매를 해야지만, 경매가 지금 대출도 안 나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경매 어디다 써먹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경매는 지금 당장 하시라 그런 취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또 이걸 배우시면 안 되고, 아마 이거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면 경매와 관련되지 않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중개하시면서도 다른 분야 활동하시면서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기본적 지식은 좀 가지시고 현장에서 일할 때 고객들한테도 더 다른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그게 원리가 똑같은 게 옛날에도 보면 중개사 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오는 수강생이 확 줄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막 당장 써먹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죠. 써먹는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꼭 이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무실 차려도 소용없으니까 난 공부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오전 수업할 때도 제가 수강생분한테 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크면 부동산 공부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 그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빼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부자 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다 부동산에서 일군 겁니다. 대부분이. 직장에서 일군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거기서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하실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귀재들이 사무실에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물건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왜 찾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했는데 그게 가격이 막 50% 막 또 그 이상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 그분하고 잘 사귀어 놓으세요. 그분은 어디서 무슨 정보를 얻어가지고 물건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뭐 물건 투자한 게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따라서 투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셔가지고 보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직접 거래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배우셨죠?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셔야지. 거기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 예? 근데 그걸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우리 동생.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와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하고 싶다 그런 물건 뭐가 있습니까? 물건. 그렇죠. 옛날에 제가 저기 서초동에 있는 경매학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분이 그러시더라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강생분이 자기는 다른 거 관심이 없대요. 땅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한테 그 주변에 있던 모델,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멘토랄까? 영감을 준 사람이 땅에서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할걸요? 어떤 사람이 거기 성공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한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이 막 땅에 대해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사례를 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또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상가. 그죠? 상가 투자하셔가지고 대박난 경우도 있죠. 또요? 아파트. 제일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경매 입찰법정에 가보면 진행되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한 2개 정도 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한 20명이 들어왔어요. 10개, 물건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20명들의 대부분은 그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입찰을. 인기가 좋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적어서 그래요. 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투자해가지고 막 큰 부자 되고 이런 사람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듯이 그냥 월세 나오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 거. 또요? 빌라요. 예. 제가 일주일 동안 쭉 수업을 하는데 빌라 얘기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투자 가치를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빌라는 뭐 좀 고장도 많고 그죠? 좀 시간 지나면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또 오히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투자해서 제껴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 특정한 지역에는 아파트에 대한 그런 자금이 딸릴 때 빌라를 또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좀 시원찮지만 재개발이 많이 될 때 빌라 투자는 또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무시하시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많이 인기 있었던 게 뭐냐면 아파트형 공장요.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도 분양하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요새는 이걸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여기 구로, 울레동, 그다음에 성수동, 저기 이제 요새 많이 분양하는 데가 저기 미사지구도 분양하고 판교 많이 분양하죠. 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물건들이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성향인 것 같아요. 재산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래서 돈이 좀 조금밖에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빌라, 갭 투자 형식으로 빌라 많이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피스텔 이런 거.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아파트나, 그 다음에 상가. 그죠? 아무래도 경쟁률이 토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집니다. 경쟁률 자체가. 수요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이제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이건 이제 어떤 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 난 그래도 경쟁이 심해도 나는 아파트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가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돈이 좀 여윳돈이 있는데 이걸 또 큰 덩어리 투자하기 좀 그렇고 그랬을 때 은행에 넣어놓으니 또 원룸이나 이런 거 해서 월세 받아 먹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투자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의 종류를 먼저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 서울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 지방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그 물건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처음에 할 일입니다. 어떤 물건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할 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교재는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냐면 이런 물건을 선택했을 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물건 분석을 하셔요. 그 물건이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권리 분석을 하시게 돼요. 권리 분석.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는 그죠? 권리 분석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교재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물건에 대한 물건 분석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권리관계의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이 되어 있어. 이 물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받으신 교재 기본 과정에서 이제 교재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권리 분석이다 그랬을 때요. 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물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권리 분석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그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거의 70% 이상 차지하는 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여기에 한 7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입니다. 권리 분석할 때 만나는 사람은 거의 요 사람 아니면 요 사람이에요. 여기가 대부분이죠. 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세입자. 상가도 세입자, 오피스텔도 세입자 많이 만납니다. 근데 이제 유치권 이렇게 되면 유치권이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물건일까요? 땅? 제일 많이 문제되는 건 상가. 상가는 유치권 주장이 엄청 많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게 아파트 이런 건 좀 드물고 빌라 같은 경우.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을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서 이 권리관계의 하자 이쪽 부분이 조금씩 틀려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 하자입니다. 전부 다 이것들이. 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 많이 문제가 될까요? 이 중에서. 위반 건축물이 많이 문제되는 거? 빌라 문제됩니다. 위반 건축물. 베란다 확장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문제되고요. 또요? 상가요. 많습니다. 상가. 이것도 많고. 별로 없지요? 별로 없죠?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이게 틀려.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리스크가 적은 오피스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요거 한 두 번 할 거고요. 요거 한 두 번 할 거고요. 그 다음 빌라를 한 번 하죠. 여기 중복되기 때문에 좀 생략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마지막에 상가는 네 번째 파트가 상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상가 같은 경우 여기서 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면서 마지막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한 2주 정도.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복잡해서 업종에 따른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그래서 공부할 게 또 있어서 여기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총 7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우리 법원에 이제 견학을 갈 겁니다. 가는데 요게 법원이 이제 입찰을 하는 날 가야 되는데 한 12월 초 정도 법원 가서 입찰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보고 이따 세차 시간에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 설명드렸던 걸 잘 기억하셨다가 현장에 가셨을 때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여러분 펴놓으셨습니다만 아이쿠 제가 그걸 안 가져왔네. 저기 뭐요? 저 프린트물 있죠? 남는 거 있습니까? 저기서 밖에서 하나 좀 갖다 주시랍니다. 제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부터 할 건데요. 들으셔야 됩니다. 시험 공부 아니어서
밑줄 긋고 막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 예. 그래서 보면 오피스텔 그러면 뭔지 아시죠? 근데 오피스텔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게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그러죠. 두 가지. 자,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수업이 없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전입신고죠?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거용, 안 돼 있으면 업무용. 그래서 집행관이 나가서 오피스텔 그러면 전입신고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봐요. 돼 있으면 주거용, 안 돼 있으면 업무용.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주거용이 더 많아요? 업무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수요가 이쪽이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업무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법원 앞쪽에 보면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있죠? 그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쪽이 많아요. 이게 공급이 많이 안 됩니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이 신축 오피스텔 많습니다. 네, 많이 공급되고. 자, 그런데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원룸 오피스텔이 있고 투룸 형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룸 또는 1.5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 20에서 한 30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계약 면적 말고. 그러니까 요게 한 6평, 7평, 8평. 요게 제일 수요가 많아요. 원룸 형태. 투룸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요 한 배인 한 40에서 40보다 좀 클 수 있어요. 50에서 한 70 정도. 요 정도 전용 면적. 그러니까 요것은 투룸이니까요. 방이 두 개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원룸하고 투룸 중에서 어떤 게 많을까요? 대부분 원룸이죠. 이건 많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아파트로 치면 요거예요. 아파트로 치면 한 14평에서 적으면 14평에서 한 17평. 그 정도 사이에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래서 두 개로 나뉘는데 요건 양이 많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 원룸은요. 이 오피스텔 원룸은 누가 이걸 세를 얻으려고 할까요? 누구?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직장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는요? 신혼부부. 이걸 갖다가 아파트하고 비슷한 그런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파텔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인기가 있었죠, 이게. 희소해서 그렇습니다.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을 때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겠는가. 그죠? 이것은 보통 경매에 나온 물건들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을 보통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이쪽이죠. 주로 두 개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원룸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근데 요 투룸 같은 경우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희소하니까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하게 된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장점일까요?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장점. 그렇죠. 돈이 크게 들지 않죠? 아무래도 또요. 뭐 딱 답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원룸 같은 거 보면 이게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될 텐데 그래도 이거 월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이거 세를 넣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우리가 인구가 줄지만은요 가구 수는 늘어요. 왜 그래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그래요. 4인 가족이었다가 분가해서 새로운 가구를 세대를 또 구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구는 줄지만 어때요? 수요는 계속 붙는다. 그래서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장점. 또 어떤 게 또 장점이 될까요? 장점?
예? 공실이죠. 공실 위험이? 수가 많으니까 공실이 적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공실에 대한 위험성이 좀 낮다. 그죠? 그런 것도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오피스텔 많이 공급되면 그 공실 위험성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려요, 그건. 어떤 데는 공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데는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 이게 관리가, 그죠? 쉽다. 이 말은 뭐냐면, 원룸에 비해서요, 이건 가만히 보면 뭐요? 좀 세련돼 있죠,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이런 직장인들은 자기가 살 방을 찾겠죠? 그러면 저 직장인이 돈이 별로 없어. 월급도 뭐 200만 원 받을까 말까 그래.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처를 갖다 정할 때 어디를 구할까요? 네? 오피스텔? 다세대? 다세대도 월세 꽤 나올 텐데. 월세 한 30만 원밖에 못 내는데. 그렇죠. 원룸입니다. 원룸.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야. 주거용 오피스텔. 그죠? 이런 형태야. 여기는 50만 원, 7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돈이 더 생기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소형 아파트. 여기는 뭐요? 투자 개념도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렇게. 이게 희한한 게, 우리가 사무실을 구할 때도 똑같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사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무실 구하겠어요? 거의 원심이나 원룸하고 비슷한 거. 소호 사무실 들어보셨나요? 싼 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좀 벌었어요. 그럼 어디로 옮겨가고 싶어요? 상가? 상가는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 팔고 장사 말고 자기 사업하는 거.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어? 요게 오피스텔이 뭐예요? 업무용이죠, 업무용. 요거 업무용. 좀 낡았지만 이쪽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성공했어. 응?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치. 이게 지식산업센터예요. 여기가 시설이 좋아요. 끝내줘요. 밑에 1층이나 이런 부대 시설 잘 갖춰져 있고 환경도 좋고. 응? 이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딱 정해진 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뭐예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땅 지분이 클까요? 적을까요? 작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건물 가격은 계속 감가상각이 될 텐데 땅 가격만 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도 가격, 뭐예요? 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해도 조금 올라줘야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단점이 있다.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취득세가 4.6%예요. 세죠. 주거용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죠. 요거 세금 세다는 거. 이것도 리스크지,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지만 가만히 보면 공급이 많아지고 막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수익률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지역차가 조금 있긴 하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자기 그런 재산 환경에서는 이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지. 그래서 요 장점 단점 요걸 좀 봤어요.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을 갖다 투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응? 투자한다고 지금 단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한다 생각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 같는가? 역세권입니까? 왜 역세권입니까? 직장인들이 많으면 직장인들은 여기서 잡니까? 네, 그러면 어디서 자요, 직장인들? 그렇죠.
자,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아요. 자, 직장인들이 많이 이 원룸 찾는다고? 그러면 직장인들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많아요. 또요? 강남 테헤란도에 보면 뭐 선능력, 삼성역 많이 있잖아요. 오피스 빌딩 많잖아요. 그렇죠. 종로, 중구 이런 데 많죠. 용산도 그 도로변에 좀 있죠.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많은 데가 여기. 예. 그다음에 여기. 또요? 용산도 좀 있습니다. 여기 거기 뭐야 아모레 퍼시픽 뭐 빌딩도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저기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의도가 또 직장인들이 많죠. 여기 세 군데의 핵심이요. 마포도 있죠, 사실은. 마포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런데 여기나 여기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요. 직장인이 회사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마곡이에요. 마곡지구 상가 가보면 물론 빈대도 꽤 있습니다만은 저녁에 가보면요 사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휘황찬란한. 딴 나라 오는 것 같아요. 딴 나라. 근데 앞으로 계속 회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마곡지구에. 그래서 초창기에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60 한다고 뭐 그랬는데 어떤 건 1070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분양받고서 세를 놓은 거 보니까 1050이야. 그렇죠? 이런 지역. 그러면 직장인들이 여기나 여기 많으니까 그 직장인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거처를 구한다면 여기나 여기 자기 직장 근처에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역세권이 아니고 여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 여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월세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 직장 다녀가지고 번 돈에 상당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100만 원 좀 부담스러워. 한 60 정도로 가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요? 근처로 가야지. 근처로 가야지. 근데 그 근처가 어디에? 지하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우리 서울에 역세권 아닌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근데 그 중에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의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을 갖다 거치는 지하철 노선이 어떤 노선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2호선 라인이 그렇네. 또요? 마곡, 여의도, 노량진, 강남 이렇게 흘러가지고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9호선 라인이 또 그렇잖아요. 9호선 타보셨습니까? 네. 와. 출퇴근 시간에 타보셨습니까? 네. 아. 지옥이에요. 그냥 한번 가만히 서 있으면 저 안에 처박혀요, 바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급행열차 타고, 급행 타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위치,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일단은 직장이 많은 이런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맞고, 그죠? 근데 거기가 이제 투자 금액이 크거나 그랬을 때는 그 역세권 라인을 또 봐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역세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9호선 라인 중에 보면 노량진역이 있어요. 노량진에 1호선도 있지만 9호선 급행 라인도 여기 선다고. 근데 여기 나오면 거기 옆에 바로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한 2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분양할 때 얼마에 분양됐냐면 1억 7천. 500인가 하여간 1억 7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어요. 월세는 1000에 70 받는다고 그랬어요. 괜찮죠? 1000에 70이니까. 괜찮아. 한 5% 조금 넘을래나? 한 5% 정도야, 이거. 그런데 이쪽에 가면 요 2호선 라인 중에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한 1km 넘게 떨어진 곳에 오피스텔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똑같아요. 1억 7천에 1000에 70 받는 거야. 근데 가보면 면적이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차이가 엄청나요. 여기가 요 면적의 3분의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 구경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려나? 여기 가보면요. 괜찮아요. 넓어요. 너무 좋아 보여. 가서 보면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근데 직장인들은요. 둘 중에요. 어디를 택해요? 여기 가보지도 않아요. 구경해야 이걸 택하지. 어디서 끊어져요?
여기서 끊어져.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났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기는 월세가 떨어졌어요. 60이에요. 여기는 월세가요. 아직까지 그대로예요. 대신 뭐가 올라갔냐면 이 매매가가 2억이 넘어섰어요. 2억이 넘어서면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지겠네.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공실이 없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면 내 돈 공실 생겨가지고 뭐 떼이거나 뭐 하여간 불이익 볼 게 거의 없으니까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중간에 한번 사람 나가면 몇 달 동안 공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라도 낮춰서 공실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어떻게 해? 직장인을 생각하셔야 될 거고. 응?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역세권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실 때 공급 물량이 두 번째 공급 물량이 적어야 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금방금방 다 지어버립니다. 공급 물량이 적어야지. 공급이 많다 그러면 낭패예요. 마곡이 대표적이에요. 직장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엄청 졌어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소화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아마 제자리 찾아갈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마곡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여기 보면 지나서 위례지구, 위례 있어요. 위례. 강변 쪽에 미사지구 있어요. 여기도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직장인들이 위례에 살면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 라인이 시원찮아요. 위례는. 몰부요. 그죠? 여기 미사도 마찬가지. 더 어렵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치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시간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김이라도 보여요. 그러니까 요 공급 물량에 따라서 아무리 위치가 좋더라도 투자 시점은 달라질 수 있죠. 아마 이게 이제 좀 진행되고 되면 중간에 또 파는 사람이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럼 분양가보다 그죠? 조금 싸게 잡으면 수익률 좋을 수 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제가 해보니까 오피스텔 경기가 안 좋을 때 말이에요. 분양되는 것도 싸게 분양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경기가 막 좋잖아요. 그럼 분양가도 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경기가 좋을 때 오피스텔 분양받는다 그러면 그거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안 찾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싸게 돼요. 싸게. 그럼 그때는 그걸 받아서 월세를 넣잖아요. 수익률이 7%가 넘어갑니다.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경기가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서죠. 그럼 이게 수익률 10%다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많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만큼 뭐가 떨어져요? 수익률이 좀 떨어져. 그래서 7%에서 5% 떨어지고 막 그래. 그럼 그때 5% 떨어지고 막 그때 좀 괜찮다고 느껴질 때 딱 처분하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게 오피스텔을 갖다가 투자하실 때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한다. 이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아. 불경기가 아닌 한.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되잖아요. 오피스텔은 자기가 주인이 살면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도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어느 때가 투자하기 제일 좋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어느 때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한 3, 4년 된 그 시점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한 10년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전에 뭐요? 팔고 나가야지. 그리고 또 이런 오피스텔.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은요, 오피스텔만 투자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큰 돈 벌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큰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으신 분은, 어떤 분들은 막 한 지역에 이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관리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막 10개 같은 거 투자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 수업을 합니다만은 일단 투자감 때문에 일단 다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로 들어가서 자, 이런 것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받으시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라. 예, 그러니까 언제나 투자,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나온 것보다 금매로 사는 게 더 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자한다고 생각되면 금매로 사야죠. 경매를 꼭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싼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응? 예. 근데 이제 가만히 봤을 때 나중에 상가하겠습니다만은 상가를 금매로 샀다. 그래가지고 대박을 쳤다. 그런 경우 잘 못 보고요. 금매로 사도 계속 장사 안 됩니다. 근데 경매로 적정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낙찰을 받으면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고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괜찮다면 경매로 잡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 그거보다. 그러니까 물건 따라 다 틀리는 거죠. 자, 세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인들이 몰려있는데 투자한다. 아니면 그 직장인 움직이는 지하철 라인에 역세권에 투자한다. 두 번째는 공급이 좀 적은 데다 투자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투자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됐을 때 투자해야지 너무 일찍 투자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건물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얘기를 조금 해봐요. 아까 취득세가 아까 4.6%라고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4.6%면 1년 수익률하고 맞먹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다 이러면 낙찰을 받았어. 그래서 취득세를 4.6% 냈어. 1년치 월세 수입이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1년 공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투자가 꺼려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이 오피스텔 중에 주거용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랬을 때 요거 주택임대사업자 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냅니다.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를 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보시면 일단 요거 1세대 1주택으로 그죠? 주택 따질 때 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봐주죠? 그래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뭐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그죠? 또 한 가지 혜택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낙찰받았다. 그러면 사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 두 개인데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내놓으면 그 오피스텔은요. 이 주택으로 치지 않아서 1주택밖에 안 내는 거야. 그럼 자기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이 막 3억이 나와도 뭐요? 비과세.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거. 또 한 가지는 종부세 있죠 종부세. 종부세 어떻게 된다고요? 합산할 때 배제시킵니다. 이것도 혜택이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뭐 했다고. 가장 큰 혜택이 이거 두 개예요. 돈 있는 사람이 더 혜택이 커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놓습니다. 자기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6억짜리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전부 다 임대사업자를 두 개 다 내놓잖아. 두 개 다. 근데 요건 자기 사는 집은 임대사업자 낼 수가 없잖아요. 요걸 이제 이번에 팝니다. 그렇지만 요 두 개 가지 뭐요? 요 두 개. 요건 그걸로 안 보죠. 이게 지금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막 5억, 6억 올랐어. 가격이 센 것들은 많이 올랐어 이번에. 그러면 그게 5억, 6억 양도차익이 남겨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노려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거주주택 많이 오른 거 팔 때 뭐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좀 부담스럽냐면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그것은 의무 임대 기한이 있어요. 그동안 팔면 안 되지. 그건 좀 족쇄야. 그것만 지킨다면 양도차익이 그렇게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될 수 있고. 종부세요. 아까 그런 경우는 막 3개, 4개 갖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거기 합쳐요, 안 합쳐요? 안 합치니까. 종부세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와도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갖다가 누렸었는데 9월 13일 9.13 대책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게 어떻게 해요? 이 혜택을 갖다가 정부에서 뺏어버렸죠?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비과세 인정 안 하죠? 이거 어떻게 돼요?
합산 배제가 아니라 이제 합산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제는. 없어.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안 내놨던 분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노량진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 엄청 올랐죠? 가격 얘기하는데 뭐 입이 떡 벌어지더라. 근데 또 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대, 강남 쪽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놨다는 거지. 그런데 뭐가 걱정이요? 이 오피스텔은 올랐다 쳐도 양차이 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쪽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크잖아요. 만약에 이걸 임대사업자를 내놨다면 편하게 비과세. 근데 이분이 두 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눈치가. 이거 말고 또 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임대사업자를 내놓을 걸. 옛날에 내놓은 사람들은 이 혜택을 누립니다. 그죠? 의무 임대기한에 제한을 받긴 하지만. 근데 9월 14일부터 취득한 사람은 그 뒤에 임대사업자를 내놔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바뀐 거지. 예? 그래서 세금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첫 시간에 지금 우리가 쭉 본 건 뭐냐면 투자 물건 중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투자한다면 어떤 물건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은 뭐 할 거냐면 나눠드린 그 경매 사건 자료 있죠. 그거 가지고요. 경매 사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을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사례 가지고. 자, 잠깐 쉬겠습니다.